글로벌 투자를 읽는 눈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요즘 시장의 뜨거운 키워드 AI가 반도체나 전력 등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헬스케어까지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환자 진단부터 신약 개발, 맞춤형 치료까지 이 메디컬 분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래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메디컬 AI ETF 성장성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데 안 본 사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얼굴이. 네, 뭐 다양한 상품도 좀 나오고 네. 있고 좀 투자자분들은 좀 더 저희의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의 상품을 좀 알리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좀 감사하면서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지내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이 시간 채워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은 메디컬 AI 네. 관련 ETF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지난 8월 14일 버크셔 헬스웨이가 주가가 반토막 났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약 2조 원을 매입해서 화제가 됐었죠. 워낙 주가가 부진했던 상황이라서 이 버핏 효과로 11%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자세하게 내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지난 14일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 증권 거래위원 SEC죠. 여기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 6월 말 기준으로 원화로 하면 2조 원이 좀 넘는 금액, 한 2조 2천억 원 정도 규모에 해당되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주식 500만 주 이상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밝힌 직후에 관련주가 한 10% 이상 하루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부터 한 2개 분기 연속으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의 지분을 쌓아온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애플은 좀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부진하였던 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 매수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재밌는 것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대한 주식 지분 가격이 매입 가격이 한 300주당 300달러에서 한 320달러 정도의 좀 매입을 한 것으로 좀 밝혀지고 있고요. 이 종목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에 한 230불, 240불까지 하락을 했다가 빠르게 반등해서 지금은 아직 원금을 조금 회복을 못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이 투자의 이 귀재라고 불리는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이 단기 매매에 따라서는 손실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저점을 잡거나 또는 이 단기 매매하는 것은 이렇게 투자의 귀인도 좀 어려움을 좀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오히려 저희가 반대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주식 투자, ETF 투자를 하실 때 너무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좀 부분을 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좀 간접적으로 얻는 좀 투자의 힌트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우선 트럼프 정부의 이런 관세에 대한 우려, 약가에 대해서 250% 관세가 좀 언뜻 저희가 듣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데 250%의 관세를 정말 다 이렇게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약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부의 좀 밀당 전략 중에 좀 하나다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눈앞에 그런 현실적인 투자 극단적인 위험 단계는 좀 지나고 있고 이 사우디 국부 펀드 말고도 빅숏의 모델인 마이클 버리 또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2분기 말 포트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수 주체에서 미국 헬스케어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버크셔 해서웨이뿐만 아니라 드러켄밀러라든지 사우디 국부펀드 같은 정말 대형 기관들도 이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을 매수했는데요. 그 영향인지 최근 나스닥 100 지수가 조금 빠진 와중에도 미국에 상장된 헬스케어 ETF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헬스케어 종목들의 매수세가 몰리는 이유 뭐라고 보실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낙폭 과대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주식이 최대 반토막까지 났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우선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AI 같은 경우 최근에 이 샘 울트먼 CEO가 AI 버블론까지 맞아요. 얘기하면서 좀 AI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대로 헬스케어는
지나치게 많이 빠진 게 아니냐라는 좀 저가 매수론이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 지나친 낙폭 과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잭슨홀 그 미팅이 좀 끝났는데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아무래도 이 헬스케어 섹터들은 미국 10년 금리와 비교하면 거의 정확하게 반대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면 당연히 헬스케어 종목들한테는 훨씬 더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과거에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기준금리 또는 미국 시장금리가 정확하게 언제 내린다 또는 뭐 어느 폭까지 내린다에 대해서 조금씩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고점을 지나고 좀 하락할 것이냐 뭐 비컷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결국 하락에 대한 컨센서스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주가가 눌러앉았던 헬스케어 종목들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높아진 시가 분배율입니다. 이게 헬스케어가 한국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하면 조금 한 방에 가는 느낌. 맞아요. 네, 약 하나 개발하면 뭐 적자 기업이 갑자기 흑자가 되고 막 하루에 막 상한가 몇 번씩 맞고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의 헬스케어는 전형적으로 산업 이 방어용, 네, 경기 그래요. 방어제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사람들이 약을 안 사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런 반면에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경기 방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분배를 꾸준히 해오는 그다음에 현금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만큼 분모가 되는 주가가 하락했고 분배 금액은 그래도 여전히 유지하거나 금액을 조금 높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가 분배율 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매크로적인 이유가 주로 이유인데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고 이 투자에 많은 주체들이 좀 매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낙폭 과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더불어서 높아진 시가 분배율까지 헬스케어 종목들이 최근에 뜨거운 흐름을 보여줬던 이유 세 가지로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전통적인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올 들어서 관세 이슈에 또 개별 악재 등이 겹치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왔었는데 최근에는 AI 발전에 따라 성장성이 또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잖아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라든지 로봇 수술 같은 기업들 의 성장세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생각보다 이 신약 개발이라든지 로봇 수술 또는 아니면은 뭐 정밀 의료 같은 게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장률과 함께 생각보다 우리 실생활에 많이 와 있습니다. 우선 이 통계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가 생각하는 AI는 지금 뭐 AI 하면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ETF가 바로 반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이 있고요. 전선 관련된 뭐 인프라 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정말 AI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우리 실생활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네, AI가 사실은 뭐 이렇게 결국은 AI가 기존의 산업과 올드 이코노미랑 얼마나 잘 결합하느냐가 AI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러 산업들이 있습니다. 뭐 메디컬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클라우드도 있고 반도체 여러 산업들이 있는데 이 AI와 결합을 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내는 게 바로 의료, 메디컬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이 의료 관련된 분야에서는 이 AI가 없게 되면 아예 인간이 시작할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게 바로 뭐 신약 개발인데요. 과거의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워낙 시간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기존의 20년 또는 그 이상 걸렸던 신약 개발의 기간을 AI를 통해서 그 반 이상으로, 반 이하로 훨씬 더 낮출 수 있고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아예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게 바로 정밀 진단입니다. 이게 현재 그 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기침을 한다. 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냐면 대증요법이라 그래가지고 기침이라는 행동을 보고 저희가 감기겠구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약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앞으로는 시간이 굉장히 바뀌어가지고 저희 실시간으로 이렇게 혈당을 체크하거나 제 DNA를 체크하거나 심박수를 체크하거나 플러스 저희 유전적 DNA를 다 미리 보관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맞춤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개는 저희가 그래도 아직 실생활에서 좀 멀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복강경 로봇 수술 최근에 좀 많이 받아보셨을 맞아요. 것 같아요. 제 친구도 곧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로봇 수술.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대중적인 게 네. 뭐냐면 전 세계 병원 중에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종목이 그 기업이 이렇게 복강경 수술 압도적 1위 로봇 수술 1위인데 네. 전 세계 병원 중에서 이
다빈치 5라고 하죠.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기계가 가장 많이 있는 병원이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요. 예,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네. 그러니까 세브란스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 굉장히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것도 결국 AI가 발전해야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뭐 신약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정밀 의료, 정밀 진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로봇 수술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멀지 않았다.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기존의 인간이 아예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에까지 의료 AI 시장에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2024년에 노벨 화학상 누가 받은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네, 구글이 받았습니다. 사람이 받지가 기억이 않습니다. 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구글 알파폴드 2가 받았는데 기존의 그 단백질 예상 같은 경우는 인류가 한 4, 50년 정도 인간의 몸은 단백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저희도 그래서 헬스하고 나면 단백질 많이 먹죠. 그게 네. 같은 이유인데 이 입체적인 3D 단백질로 인간의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의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인데 구글 알파폴드 2가 인간이 4, 50년, 3, 40년 동안 못했던 것을 2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인간 몸의 단백질 구조를 다 예측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과 1, 2년 전에 일어났던 거고 이제는 구글 알파폴드 3, 4까지 나온 시점. 그러니까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다른 것과 결합을 했을 때 어떤 몸에 효과를 나타내는지까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메디컬 AI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결국 우리 실생활에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약 개발부터 정밀 진단, 로봇 수술까지 기술 발전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만큼 확실히 이렇게 표로 봤을 때도 의료 AI 시장의 성장률이 높은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 메디컬 AI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더 구체적인 이유 있을까요? 이게 의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사람 몸에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완전히 답보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상용화가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예가 바로 정책적인 지원인데요.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뭐 미국 같은 경우도 FDA가 있고 한국도 식약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서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이상 이런 메디컬 또는 의료 관련된 산업은 더 이상 진척이 되기 힘든데 지난 7월 30일 트럼프 정부죠. 트럼프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정보효율부에서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모시고 60여 개의 빅테크 및 기존의 빅파마 기업들과 함께 한 10개, 11개 정도 미국 병원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 초부터 빠르면은 AI 디지털 헬스케어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환자의 의료 기록을 건강 정보를 이렇게 병원과 교류를 해서 실시간으로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따라서 병원에 약을 처방하거나 하는 식의 이런 AI 디지털 헬스케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7월 30날에 트럼프 대통령 눈앞에 있는 상태에서 그 정책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 몇 가지 또 이 기술이 발전에 대해서 성공 그 방정식 같은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 이 메디컬 AI 산업에서 거의 다 대부분이 뛰어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까 알파폴드 말씀드렸죠. 그 외에 메타도 그렇고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차 안에 내에서 그런 기능을 좀 추가를 하고 있고요. 많은 또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본인들이 잘하는 영역 내에서 메디컬 AI를 기업을 인수하거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 리커전이라는 AI 신약 개발에 지분을 이미 투자하고 슈퍼컴퓨터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지원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빅테크 굉장히 돈 냄새를 잘 맡는 기업들입니다. 빅테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되면 이 메디컬 AI가 생각보다 멀리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 빅파마나 빅테크들도 메디컬 AI에 관심을 갖고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파마 기업들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빅파마 기업들을 보게 되면 주요 파트너십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라릴리부터 머크, 사노피 이런 기업들이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그 메디컬 AI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1월 또는 2월에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몇 년 동안 2년 연속 정도의 핵심 주제가 바로 메디컬 AI였습니다. 사실 이 헬스케어의 컨퍼런스인데 굉장히 좀 AI 기술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 산업 내에서 얼마나 이 헬스케어 또는 메디컬 AI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빅파마 기업들의 이렇게 설문조사한 결과들을 한번 좀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빅파마 기업들한테 이 도입에 대한 우선순위 뭘 지금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압도적으로 첫 번째가 바로 AI를 도입해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설문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답변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너네들이 직접 할래? 어. 아니면 다른 기업들과 좀 협업을 할래? 어.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직접 한다는 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음. 네, 뭐 아마 뭐 일이 늘어날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직접 한다는 얘기는 거의 없었고 그 외부의 다른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이 AI 업무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게 뭐 제가 조금 농담으로 이렇게 일이 늘어난다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이 빅파마들은 이 AI를 할 수 있는 DNA 자체가 없습니다. 그 산업에 대한 기술도 없고요. 네. 결국 어쩔 수 없이 앞서 말씀드린 메디컬 AI 기업과 할 수밖에 사실 없고 그런 것들이 이 설문을 통해서도 좀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또 멀리 안 가도 됩니다. 국내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인 젤스를 네. 지분 인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술,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도 기사의 보도를 따르면은 최근에 좀 이 의사 선생님들이 파업을 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로봇 수술이 좀 많이 도입됐다라는 좀 맞아. 얘기도 있었고 단순히 그런 얘기를 떠나서라도 기존에 10명이 하는 수술을 이 로봇 이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은 뭐 100명, 200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는 지치지가 않습니다. 네, 전기만 공급해주고 AI만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소모품만 갈아주면 되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빅파마 기업들 그다음에 다른 빅테크 기업들 또 좀 도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도입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하나 빅테크 기업들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애플, 네, 애플은 이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죠. 이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이 환자의 개인 건강 데이터의 허브 역할을 좀 할 수가 있고 이게 단순히 이 환자한테만 쓰이는 게 아니라 병원 내에서도 이런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의료진이 직접 회진을 돈다든지 아니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애저를 통해서라도 이런 그 메디컬 관련된 기업들을 좀 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 투자 그다음에 젠슨항 CEO 같은 경우 내가 만약에 대학생 때로 돌아가서 새로운 전공을 한다면 나는 바이오를 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런 적극적인 지원 그다음에 관심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약 배송 같은 경우 사람이나 뭐 이런 그 자동차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드론을 쏴가지고 약 네. 같은 경우 좀 빠르게 배송하겠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밝힌 것처럼 빅파마 기업들도 이미 여러 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 빅테크 기업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의 메인 영역 가장 잘하는 영역에서 이 메디컬 AI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을 비롯해서 확실히 글로벌 빅파마나 빅테크들이 이 메디컬 AI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협력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메디컬 AI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관련 기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뭐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사업개미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신 좀 기업들이고 네. 제가 앞서 메디컬 AI에 대해서 뭐 정밀 의료라든지 신약 개발, 그다음에 로봇 수술을 말씀드렸는데 대표 종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템퍼스 AI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정밀 의료 진단에 어떻게 보면 넘버 원 기업인데 네. 정밀 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 AI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네, 환자들의 데이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할 수 있는데 우선 이 템퍼스 AI 같은 경우 미국 내 5,000개 이상의 미국 병원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 환자들의 이 의료 관련된 정보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기술력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하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료 관련된 기술들은 잘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알 수 있는 거는 한 두세 가지의 저희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 빅파마 기업들이 돈을 주고 협업을 하는가가 첫 번째이고 왜냐하면 이 기술력이 없는 기업한테 몇백억을 주고 협업을 하지 않고요. 그쵸. 두 번째는 바로 지금 이 민간의 의료 데이터가 이 민감한 의료 데이터가 일반 사기업에게 흘러가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보면은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내 의료 정보가 삼성에 흘러간다는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기분이 나쁘죠. 잘 좋지는 않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과정들을 다 해결하고 동의서 받고 다 뚫고 해서 나의 의료 정보가 보안 처리가 돼서
일반 기업에 흘러가서 나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준다라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4천, 5천 개 정도의 병원가 이미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도 개인정보나 의료정보 굉장히 엄격한데 미국은 더 심합니다. 네. 이거 그냥 잘못했다가는 감옥에서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정말 이 템퍼스 AI라는 기업의 기술력 자체가 증명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신약 개발 관련된 기업입니다.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엔비디아가 한 원화 기준으로 한 500억 원 이상, 환율에 따라 좀 다릅니다. 한 5, 600억 정도 직접 지분 투자를 한 그런 기업이고요. AI 신약 개발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AI 능력, 그다음에 슈퍼컴퓨터입니다. 네. 슈퍼컴퓨터를 요 기업을 저희가 그 CFO를 직접 인터뷰했는데 요 인터뷰한 CFO의 말에 따르면은 전 세계 100대 이 기업이 보유한 슈퍼컴퓨터의 퀄리티가 네. 전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든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신약 개발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 몸에 있는 단백질과 새로운 약 성분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잘 결합하고 부작용 없이 효과를 잘 내는지에 대해서 완벽한 조합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수행하고도 남을 정도의 슈퍼컴퓨터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앞서 있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복강경 말씀드린 이 다빈치 5를 보유하고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이 기계 한 대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로봇 수술 기계가? 엄청 비쌀 네, 것 좀 같은데. 세게 쓰셔도 됩니다. 세게요? 네. 100억?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한 20억에서 30억 정도인데 이 의료라는 것들이 이 규모가 시장의 규모가 네. 국가의 GDP랑 거의 비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잘 사는 나라는 의료 혜택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조금 못 사는 나라는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 아직 이 보급된 나라가 한국은 GDP 규모에 비해서 좀 빨리 보급된 거긴 합니다만은 아직 일부 선진국밖에 이렇게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국가들 현실적으로 당장 쉽지는 않지만 중국이라든지 좀 호주라든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이 로봇 수술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로봇 수술 한 2, 30억 받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로봇 팔 같은 경우는 소모품입니다. 매년 갈아 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인투이티브 서지컬 회장님이 매년 한 번씩은 한국에 오십니다. 그래서 병원장님을 뵈세요. 그래요? 네, 와야죠. 당연히 제일 많이 팔아주는. 네, 그래서 이 단순히 기계만 몇 대 팔고 이 매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라고 MRO라는 표현도 많이 쓰시죠. 네, 유지 네. 보수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메디컬 AI 관련된 종목 직접적으로 저희가 퓨어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그 산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하는 종목들이 한 좀 큰 기업들이 요 세 개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노벨 화학상에 수상을 했던 구글도 그러게. 있고요, 엔비디아도 있고요, 빅파마 다른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메디컬 AI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AI 대표적인 기업들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하나 자산운용에서도 미국 메디컬 AI ETF 상품을 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어떤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우선 원큐 미국 메디컬 AI ETF라는 종목입니다. 네. 원큐는 저희 하나자산운용의 ETF 브랜드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주요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템퍼스 AI, 리커전, 그다음에 인투이티브 서지컬 요 세 종목이 탑3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 ETF를 만들면서 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한국 ETF 시장에 그 테마형 ETF가 나온 지 한 5, 6년 정도 되었는데 그 한 4, 5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5, 6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좋았던 걸로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주가가 많이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은 이 정말 그 새롭게 부상하는 테마형 산업을 완전히 못 담은 그런 ETF들도 좀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에 굉장히 좀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이 첫 번째 탑3 종목이 바로 이 퓨어 플레이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발대, 약간 돌격대 같은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산업을 영위하는 3개 종목 좀 들어가 있고, 근데 이 종목이 너무 상위에 있게 되면 변동성이 너무 크게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몇 년 동안의 주식시장 장세가 이 상위 종목들, M7이라든지 대형주 위주로 가는 좀 장세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세들이 이어질 때 이 종목들이 만약에
주식 상승을 못 따라가는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허리 라인, 뭐 척추라고도 하죠. 네. 이 코어 라인을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또는 빅파마 기업들과 같이 메디컬 AI와 좀 협업하는 그런 기업들로 가운데 허리를 좀 단단하게 좀 채웠고요.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텐베거라는 말씀도 많이 쓰시죠. 10배 정도의 주식 상승 수익이 좀 기대되는 대신에 약간 AUM이 좀 작은 소형주들을 좀 뒤에 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선발대 같은 경우 이 정말 퓨어 플레이어로 한 3개 종목을 넣었고 가운데는 이 허리 라인을 이게 받쳐주는 종목들을 넣었고 맨 마지막에 비중이 좀 낮은 종목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그래도 주가 상승률을 굉장히 크게 노리는 그런 종목들로 좀 구성을 해서 이 밸런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메디컬 AI라는 산업이 성장할 때 이 ETF의 성과도 따라가고 안에 있는 위에 이 상위 종목들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이 빅테크라든지 빅파마 대형주들이 가는 장세에선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따라갈 수 있게 좀 균형을 잘 맞춘 그런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원큐 메디컬 AI 보니까 지금 템퍼스 AI가 25% 넘는 비중으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이 메디컬 AI 산업을 좀 봤을 때 네. 한 3개 정도로 저희가 카테고리를 분류를 했습니다. 정밀 의료로 분류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신약 개발, 마지막에는 로봇 수술과 같은 기업들이었는데 시장 규모나 성장성을 판단했을 때 이 정밀 의료 쪽의 성장성이 훨씬 더 높았고 시장 규모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성장성과 규모를 좀 반영을 했을 때 여기에 관련된 퓨어 플레이어 종목이 가장 많이 편입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우선 판단을 했었고요. 그 외 다른 템퍼스라든지 AI뿐만 아니라 리커전,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가총액 같은 걸 좀 더 고려를 했을 때, 그러니까 산업의 성장성과 규모 플러스 이 개별 기업의 매출 그다음에 규모 같은 걸 좀 고려를 해서 템퍼스 AI 종목을 가장 높게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국내 상장된 해외형 헬스케어 바이오 네. ETF 순매수 탑5, 수익률 탑5도 궁금한데 어떤 네네. 상품들이 조금 국내 투자자분들한테 인기가 네, 있을까요? 최근은 이렇게 순매수와 수익률이 좀 이렇게 일치를 하지 좀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수익률이 최근에 가장 좋았던 것은 차이나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요? 차이나 헬스케어 종목들의 수익이 왜 좋았냐면 이 주요 종목들의 이 신약을 개발하고 그 신약 개발에 대한 결과물을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 단위의 좀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매도가 좀 나왔었고 그 이유는 바로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차이나 관련된 이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많이 묶여 있으시다가 최근에 많이 급등하면서 오히려 매수보다는 조금 매도가 좀 나왔던 모습이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 구조적인 성장보다는 조금 이렇게 일시적인 그런 매출 상승으로 좀 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익률과 순매수에서 가장 탑에 있었던 것은 제가 저희 회사라서 소개하는 건 절대 아니고 네. 원큐 메디컬 AI가 그래요? 순매수와 수익률이 가장 탑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사실 헬스케어나 바이오 해외형 상품들이 S&P 500 헬스케어라든지 섹터 전반에 투자하는 것밖에 사실 없어서 네. 매수 흐름이 거의 많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헬스케어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전통적인 헬스케어가 수익률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수익률 측면 그다음에 순매수는 좀 없는 흐름이었는데 원큐 미국 메디컬 AI 같은 경우 상장 첫날에도 저희가 올해 상장한 전체 미국 주식형 해외 주식형 ETF 중에서 순매수 1위에 올랐고 네. 상장 이후에도 한 8에서 9% 정도의 수익률 상승이 좀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에서 이 헬스케어나 바이오를 좀 투자하실 때 기존의 전통 산업의 이 빅파마 위주의 투자보다는 그래도 좀 더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 산업, 메디컬 AI라고 좀 볼 수 있는 AI와 결합했을 때 좀 더 폭발적인 수혜가 좀 기대되는 좀 혁신 기업 위주의 좀 투자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순매수 상위 그리고 수익률도 상위에 위치를 한 원큐 메디컬 AI ETF 관련해가지고 네. 그래서 또 오늘 본부장님을 네. 이렇게 네. 모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메디컬 AI ETF 투자할 때 저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뭐 산업 자체가 완전히 뭐 성숙하거나 아직 뭐 여러 혁신 기업의 단계로 보게 되면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동성은 있다라는 걸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소위 말해서 뭐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투자하기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 10에서 20% 조금 더 보수적인 부분은 뭐 5% 이내라도 이 코어 전략보다는 좀 위성 전략, 새틀라이트 전략으로 좀 투자하시길 네.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늘 어느 방송이든 어느 자리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산업과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은 변동성이 있지만 이 메디컬 AI라는 산업의 성장성만은 절대 의심하지가 않고 저희도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상품을 만들 때 저희만의 리서치 애널리스트 뭐 이런 것만 본 게 아니라 저희가 의대 교수님도 직접 뵀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투자하시는 투자 대표님도 직접 만났고요. 현업 같은 경우도 미국에 상장된 기업도 직접 CFO와 줌 인터뷰까지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여러 검증 방법을 통해서 이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메디컬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일부 그 금액이라도 꼭 투자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고요. 분산 투자, 그다음에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 이 메디컬 AI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 산업이 성장했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수혜를 같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 자체가 또 워낙에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유의를 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모아가자. 다만 비중은 한 10에서 20% 사이로 조절을 하면서 담아가자. 이렇게 미국 메디컬 AI에 대한 현황부터 관련 ETF 또 투자 시 유의해야 할 부분까지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세계로 있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